안녕하십니까. 이지훈 패스 민법 이정환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죠. 35회 시험을 대비해서 기초 입문 과정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34회 시험은 기존에 출제됐던 경향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가 조금, 지문의 출제 난이도 자체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35회 시험 대비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정통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좌가 단계별로 있잖아요. 기초, 기본, 핵심, 심화, 요약, 마무리, 이런 단계별로 꾸준히 강의를 따라오시고, 기출문제라든가 기본서를 좀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는 민법 같은 경우 실전 가서 한 65점 목표로 공부합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좀 상향을 했습니다. 한 75점 정도 맞아야 학개론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죠? 학개론에서 마이너스 됐던 점수를 민법에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75점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부터 좀 빡세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민법 전체적으로 법률 용어와 제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뼈대를 좀 잡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걸 읽으려면 법률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제도 같은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위주로 기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하고 기본서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여러 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익숙해지신 상태에서 이론 강의라든가 기본서를 보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총 40문제가 나오고 총 4덩어리에서 나오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4번째 민사특별법은 빼고요. 나머지 3파트에서 할 겁니다. 자,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죠.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문제는 올해도 나왔죠. 권리 변동 파트,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두 번째로 의사표시가 아닌 거,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세 번째로 법률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 이걸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41번에서. 요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문제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관한 거죠. 효력요건. 법률행위 부관까지 해서 이렇게 한 10문제가 출제가 된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서 한 9문제 정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물권법은 물권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면서 합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총론에서 3-4문제, 강론에서 10문제, 11문제가 나와요. 올해는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권법은 내용이 좀 어렵고요.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 역시 10문제가 나오고 보통 5문제씩 나왔는데 올해는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6문제가 나오면서 특히 매매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총 34문제가 이렇게 되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에 가면 법이 5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앞으로 저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할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할 겁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권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줄여서 부를 건데 총 이렇게 5개 민사특별법 중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부실법에서 무려 2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실법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수험생들이. 2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총 4파트에서 40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특히 1편의 민법 총칙과 3편의 계약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물권법하고
특별법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1편 민법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눈에 빡 띄죠? 법률행위가 다 들어있죠.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행위가 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 법률관계법 법률행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법률행위는 이제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민법이 뭐냐예요.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를 사법관계라고 불러요. 개인사자. 그리고 법률관계는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그걸 규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과리 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각과에겐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매매 계약을 하면. 문제는 예를 들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대급을 안 줘요. 이런 걸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그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겠죠. 돈 내놔 못 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쟁을 국가가 법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플러스 민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련된 게 민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걸 말하고요. 의무는 법에 의한 강제라고 해서 법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 하나 기억합니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로 나뉜다는 이 구속은요, 은팔찌 차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속박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란 법에 속박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관의 구속력 그러면 약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구속이라는 건 뭔가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관계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쨌든 민법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권리를 봤죠. 권리를 봤는데 비교해야 될 게 권능,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는 법이 보호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리고 권리의 반대면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이해하려면 의무하고 같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권리가 침해가 돼요. 그래서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렇게 권리를 보호하게 되죠. 권리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을 국가가 보호를 해준다. 그게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권능은 권리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권리는요. 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수익,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면에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이걸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법에 대표적으로 대리권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라 그러는데 그 분쟁이 왜 생겨요? 좀 전에 각과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을이 의무를 이행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인데 민법은 그 속에 개인 간에 다투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를 규정해 놨어요. 각과 을의 권리 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로 계약 등을 통함으로써 권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뭐 계약 같은 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과 을의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요 계약이잖아. 요런 원인 따위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권리 의무의 발생이잖아요. 요거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결국 민법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됐죠? 민법은 이러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떠한 원인 그러면 법률 요건 딱 생각나야 돼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 내용
그게 뭐예요? 법률 효과. 그걸 규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구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이런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됩니다. 여기서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이 된다는 것은 법률 효과를 말하는데,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은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권리가 취득이 되고 그 권리가 변경이 되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갑과 을 사이에 갑수요 101호 아파트를 매매를 함으로써 을이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갑은 101호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101호 소유권자, 사람,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 매매 계약이라는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고 누군가를 권리를 상실하고 그 결과 권리자가 어떻게 되고 변경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싸잡아서 권리의 변동 이렇게 부르고 그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41번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승계라는 것은 권리를 갖고 있었던 구권리자로부터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가 권리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넘겨받는 거. 이걸 승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뭘 넘겨받는 걸 승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은 승계받는 게 아니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서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인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이 있겠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나중에 소유권 가면 점유 취득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나왔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와 관련해서 이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에는 있지만 출제를 안 하니까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노트북을 동산이죠. 상식적으로.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을 때 양도 돈 받고 팔았을 때 병이 이 노트북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병은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이 노트북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갑이었잖아요. 근데 병은 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죠. 도둑놈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따라서 병이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인 걸 모르고 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에 의해서 병이 동산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리자인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관해서는 오늘 취득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크게. 그것만 일단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즉 법률 관계가 취득 변경 소멸되는 원인을 뭐라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률 요건에 두 종류가 나와요. 자, 머릿속에 크게 일단 생각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고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어요. 법률 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이 된다. 일단 이 두 개를 크게 머릿속에 뼈대를 세워요. 법률 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이 된다.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행위라 한다. 이때 이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 등을 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101호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101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이 을이 취득한 101호 소유권. 을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을이 원한 거고, 대신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이거 원한 거잖아요.
대신 을은 돈을 손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한 거잖아요, 갑이. 이렇게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가 원한 것이었을 때 그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상속이에요. 갑이 A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을은 상속을 통해서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을의 A 토지 소유권 취득은 갑이 사망을 했고 플러스 상속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거지 갑과 을이 원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을이 원해서 갑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해서 갑을 죽인 게 아니잖아. 이렇게 법률관계 변동은 크게 두 개의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행위한 자가 행위함으로써 그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변동이 되는 법률행위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변동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과 같은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3번. 결국 일정한 어떤 구성 요소가 모여서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데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고 법률 행위 이외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개념, 법률 관계, 권리의무 관계, 법률 관계 변동, 취득 변경 소멸, 그 중에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이걸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 나왔죠. 중요한 게 법률 행위라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게 원하는 게 의사예요. 근데 원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표시해야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걸 합쳐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결국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계약 같은 겁니다. 머릿속으로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다. 법률 행위는 찐빵으로 생각하시고 의사 표시는 안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고 없는 찐빵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관계는 찐빵과 안고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가 뭐가 있을까? 종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계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계약은 우리가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속에는 의사 표시가 꼭 2개 이상 들어있어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 얼마에 사라, 의사 표시. 사는 사람 얼마에 사겠다, 의사 표시. 이런 의사 표시가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합치가 딱 되는 게 계약이에요. 반면에 단독행위는요, 의사 표시가 하나야. 따라서 일방적 행위예요. 일방적 행위.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 없어요. 이게 단독행위예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별이 되는, 이건 지금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계약의 취소나 해제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금을 안 줘요. 이런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이요, 기다리다 지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해제예요. 이때 갑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을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채무 불이행한 사람의 동의를 왜 받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제 못할 거 아니에요. 을 동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해제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단독기기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이거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요건 전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올해도 41번이 이 요건 전까지 해서 여기저기서 지문을 뜯어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민법 정책 9문제가 법률행위 요건에서 나와요. 자, 이 요건은 뭐냐?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쵸? 두 번째, 이 요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성립 요건과 효력 또는 유효 요건이에요. 여기서 성립 요건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있냐 없냐,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두 번째 효력 요건은 계약을 했다는 전제에서 그 계약이 유효냐, 유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겨요. 무효냐,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요, 효력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성립 요건은 계약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고요. 효력 요건은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립 요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일반적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립 요건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원하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의 존재. 이게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반면에 특별 성립 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인데요. 그냥 하나 얘만 기억하세요. 혼인. 이것도 계약입니다. 물론 이제 재산상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이 혼인이 성립하려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주례 선생님이 성혼 선언문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신고가 특별 성립 요건이 되겠죠. 이렇게 성립 요건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효력 요건이에요. 이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나누게 되고요.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 요건이에요. 그리고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였었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중에서 목적이 갖추될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추될 요건이 우리 시험범위예요. 당사자가 갖출 요건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당사자가 갖출 요건은 간단히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법률행위든지 모든 법률행위 그 행위하는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란 게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인이에요. 인이 권리자예요. 권리 가질 수 있는 인. 그리고 이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요, 태어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만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 능력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법인인데,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를 부여받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 등록번호 열쇠 자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등록번호 열쇠 자리를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권리능력자란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제는 5번이에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근데 무슨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요.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불러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요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소유권 파트 공동 소유에 가면 총유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한번 써먹겠습니다. 어쨌든 권리 능력은 별 문제가 안 돼요. 반면에 의사 능력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정신적 판단력을 보통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애들이 있겠죠. 이걸 의사 무능력자라고 보통 불러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만취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복 맞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세요. 판단력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걸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에 딱 그냥 결론 기억하세요. 무효다. 세 번째가 행위 능력인데요. 이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럼 법률 행위 능력이 뭐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자격, 그런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행위 능력도 대부분은 행위 능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자를 제한하는 일정한 이유에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제한 능력자가 대표적으로 셋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이제 만자는 빼야 되죠. 이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1년 딱 되면 한 살씩 먹게끔 법이 바뀌었으니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일단 피한정 후견인은 가끔 정신이 나가요. 피성년인은 항상 마탱이가 가 있어. 근데 이 둘 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의해서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개시의 재판, 이게 심판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늘 맛이 가 있다 하더라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제한 능력자가 아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제한 능력자들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줘야 돼요. 만약에 단독으로 해버리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능력과 관해서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 목적 요건부터
의사표시고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요건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다. 그리고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요건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